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갈수록 얼어붙는 채용 시장 속에서 나의 스펙은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그동안 고민들 많으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펙에 관한 모든 고민들 시원하게 뻥 뚫어드립니다.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와 함께하는 스펙 맞춤 코디 잡다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어려운 취업 현실 속에서 을도 아닌 슈퍼 을인 입장에 처한 취준생들에게 세상은 너무나도 똑똑하기만 한데요. 앞으로 사회에 신입생이 될 구직자들의 자신의 권리를 찾으며 정정당당하게 내디딜 첫 발을 위해 준비된 코너죠. 인권 살롱 시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수많은 뉴스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고 또 꼭 필요한 정보만을 모아 준비했습니다. 직방 뉴스 3부 코너까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대한민국 취준생이라면 가장 큰 고민은 스펙이라고 할 정도로 스펙에 대한 고민은 날로 커져만 가는데요. 하지만 때로는 혼자 답을 찾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들의 꽉 막힌 속을 풀어주는 고민 해우소 잡다방 시간인데요. 스펙에서부터 취업에 대한 고민 그리고 개인적인 고민까지 꼬여버린 실타래를 낱낱이 풀어줄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네, CJ 올쇼핑의 전 인사 담당자이시자 CJ그룹 전문가시죠. 우리 투데이 잡스의 공식 취업 요정이신 차재현 코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치님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라서 네. 이제 본격적인 대기업 공채나 이런 것들이 숨가쁘게 시작이 될 네. 텐데 어떤 지금 구직자들한테 조언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작을 사실 해볼까요? 이게 방송의 코너와 취지가 스펙 때문에 그렇지 사실 전형별로 대비해야 될 것들이 본격적으로 많아질 시기이긴 합니다. 예. 일단 부탁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본인이 희망하시는 업종과 분야 혹은 기업이나 직무 뭐든 좋으니까 하나는 명확하게 좀 우선순위, 1순위를 두고 좀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는 네네.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수많은 정보들이 이제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부터 정보들이 들어올 겁니다. 실제로 현재 동대문 DDP에서 열리는 금융권 합동채용 박람회가 어제 오늘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 네네네. 전국에 있는 모든 금융사들이 다 모여서 채용 시장 현황, 각 사별 전형에 대한 안내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학생분들을 뵈면 저도 이제 그쪽에서 간단하게 참여를 했었는데요. 예. 이제 정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정보를 듣다가 보면 이거 내가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 느낌, 그게 되게 좋은 느낌이 들거든요. 본인이 그런가요? 뭔가를 산출을 해야 될 시기인데 예. 동기부여가 되나요? 그렇죠. 동기부여는 안 되죠. 부담만 되죠. 그래요? 그렇죠. 그럼 뭐가 좋다는 거죠? 좋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예. 곳을 방문하셨을 때 본인께서 느끼셔야 되는 게 뭔가 명확한 기준 없이 정보만 일방적으로 취득을 하면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은 현자 타임이 오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자가 될 수 있군요.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최소한의 의사결정 기준을 잡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네. 가급적이면 전형별로 필요한 자기소개서는 미리 좀 작성을 한다거나 필기시험 공부를 틈틈이 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공부를 더 하신다거나 예. 면접, 즉 10월 이후에 있을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 간단한 1분 자기소개 정도는 틈틈이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특히나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공계 분들께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네. 본인들의 그 필기시험 능력
혹은 적성검사 능력만큼은 꾸준히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는 그런 꾸준한 문제풀이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전체적인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를 들어봤으니까요. 예, 오늘 예. 잡다방 시간에 만나볼 사연들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앞서서 사연 신청 방법부터 우리 네. 교육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잡다방 코너는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상담 멘토와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취업 고민 그리고 사소한 궁금증까지도 아낌없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누구에게도 쉽사리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취업대학교에 오셔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한 분 추첨해서요, 작은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차코치님이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연을 좀 이제 가져오셨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나요? 사실 선정의 기준이라는 느낌보다는 다양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구직활동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죠. 구직자분들 특징은 본인이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하시기 마련이죠. 뭐 본인이 힘들다라는 걸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구직활동하는 분들이 계시니 이런 어려움보단 내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래서 좀 더 용기 얻고 직접적이고 도전적인 취업 준비가 필요하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사연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골라주신 사연, 첫 번째 사연 그럼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있네요. 사회학과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제목 쓰셨고, 아이디는 JK 나이트님입니다. 인서울 사회학과 3.8 학점이고 어학 점수가 토익이 945, 오픽이 AL, 굉장히 높네요. 자격증이 커말 2급, 워드 1급, 기계 관련 자격증, 가로치고 취성패라고 쓰셨는데, 경력사항으로는요, 공기업 파견직으로 6개월 동안 일하셨고 대활동으로 고용노동부 6개월, 장려상을 받으셨네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은 일 관련 경험이나 경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및 직무에는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적어주셨고, 하고 싶은 말로는 공채에 대해서 알아볼수록 직무랑 전공이 맞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회학 전공이 대체 어디에 적합한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 어디에나 지원할 수 있지만 어디에도 합격을 받기에는 항상 모자란 느낌이에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JK나이트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네, 이렇게 JK나이트님의 첫 번째 사연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조언부터 한 말씀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네, 사실 이제 전공 적합도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이 되게 몇몇 학과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 사연에 나와 있는 사회학과, 네. 철학과, 사학과.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취업할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학과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원래 이제 201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전통적으로 사회학도 분들은 되게 이제 뭐 언론사라든가 특정 기업체의 그러니까요. 예. 산하의 연구원, 연구소에서 이제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과 해당 업종과 분야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전략 등의 어느 정도 연구 리포트를 제출해주는 그런 일들, 혹은 뭐 사회복지기관이나 NGO 단체에서의 어느 정도 연구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였지만, 대부분 이러한 기관들로의 입사는 뽑는 인원 자체가 적을 뿐더러 사실 연봉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가요? 석박사를 이수하지 않고서야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이 이제 채용 시장이 점차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과연 내가 전공을 살려서 취업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시게 될 텐데요. 결론은 그냥 없습니다. 딱 그냥 굵게 말씀드리면 탈전공을 해서 취업을 하는 게 적어도 대졸 신입 공채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사회학도 분들을 제가 폄하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께서 전공을 살려서 취업할 수 있는 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처럼 보편타당한 확률 게임에서 취업 시장에 임하고 싶으시다면 전공을 벗어난, 전공에 대한 그 문턱이, 진입 장벽이 낮은 곳으로의 취업이 아무래도 좀 더 효용 가치가 있고 본인이 확률이 적으로 좀 더 높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공을 어필하지 못하다 보니 본인이 기업체로 지원을 하려는 그 지원 동기라던가 내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면에 좀 어색함과 아쉬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사회학도 분께서 뭐 경영관리팀으로 특정 유통사에 입사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경영관리팀으로. 경영관리팀이라는 건 한 1개년에, 회계년도 1년에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을 하고 이슈가 발생했을 때 리포트를 쓰는 그런 부서를 의미합니다. 예. 대부분 경영학도라든가 경제학도 분들이 입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그렇겠네요. 하실 수가 예. 있는데, 아무래도 분석력이 있고 전체가 부분학보다 크다라는
통시대적인 통찰력이 있는 그런 사고관으로 문제를 좀 전체를 보는 눈으로서 바라보고 적절한 대안을 줄 수 있는 사회학도만의 강점이 존재할 때 경영학 네. 관리팀의 일을 잘 수행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근데 저는 따라서 제 얘기가 끝난 건 예, 아닙니다. 예. 뭐 정리해 죄송합니다. 주셨으니까 네. 괜찮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경영학도, 경제학도 이렇게 기업에서 원할 것 같은 명확한 전공자들 대비 내가 약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사회학도만의 강점만을 부각시켜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바라볼 줄 안다든지 특정 분야에서는 사회학도만이 가지는 좀 통시대적인 관점과 통찰력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직군과 분야가 일부 있기 때문에 마냥 전공을 버린다라는 말 자체에 집중하기보단 일단 탈전공으로 접근하되 그 지원 자체가 사회학도니까 이쪽 일에 잘 맞아요가 아니라 이쪽 일에도 사회학도가 쓰일 수가 있어요 라는 식의 강점과 직무 경쟁력을 전공에서 부분적으로만 사용하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여쭤보는 건데 네. 상경 제외하고 네네. 문과 쪽 전공에서 좀 사회학과 같은 이런 상황이 아닌 그러니까 전공을 살려서 뭔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공이 있나요? 제가 글쎄요. 국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좀 그렇죠. 저는 또 궁금해지는데. 인도어과 출신입니다. 아, 예. 저희들은 어문 계열들이라 힘들죠. 전체적으로. 무슨 근데 과가 좀 네. 사실 이제 전공 자체가 매력적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문과 계열은 이제 어느 정도 전공을 기반으로 한 취업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주로 그건 이제 이공 계열에 해당이 되겠죠. 네. 문과분들은 단순히 전공 하나의 강점만으로 승부수를 던지기에는 채용 시장이 많이 어두워졌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전공 자체의 강점을 살리는 것만은 무리가 있겠고요. 예. 그러한 전공 언어의 하나 혹은 전공의 한 학문으로만 하나로 접근하기보다는 본인께서 조금은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 분야 혹은 내가 이쪽 분야에 대한 관심도 혹은 본인만의 어떤 기업 선택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네. 연봉을 높게 준다. 아니면 하는 일이 워킹, 워라벨이 맞다. 이런 좀 명확한 기준들 아래 여러 가지로 봤을 땐 제가 이 JK 나이트님 사연을 이렇게 봤을 때는 본인께서는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즉 확률 게임으로서 빠른 시일에 입사를 좀 희망하시려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그에 같아요. 해당되는 부문과 기관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직무만 놓고 보자면 CRM 직무, 즉 어떤 타겟이 이 시기엔 이렇게 상품을 구매한다. 이런 식으로 특정 유통사 혹은 제조사에서 예. 고객을 타겟팅해서 마케팅하는 부분으로의 입사를 어느 정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러려면 통계 관련 툴을 다룰 줄 안다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직군이나 분야만 놓고 좀 더 따져보자면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영업자가 들어가는 분야에서의 일들, 이를테면 식음료 업체들 혹은 식자재 유통영업이나 급식 영업을 담당하게 될 삼성의 계열사인 웰스토리라던가 아워홈 아니면 현대 그린푸드나 CJ 프레시웨이 이런 쪽으로의 취업을 좀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아니 사회학도가 영업을 어떻게 합니까? 본인과 전공을 동일시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건 본인의 어떤 터전의 일부일 뿐인 게 전공인 거고 영업이라는 게 사실 한 대 사주세요, 팔아주십시오 이런 영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정한 계약 관계 안에서 거래를 하고 정기적으로 납품을 하고 어느 정도 실적을 정리하는 딴의 일을 더 하셔야 되고 전략을 짜고 정책을 짜시고 집행을 하셔야 될 일에 사회학도로서의 강점과 경쟁력을 좀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시간 관계상 많은 기업들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를테면 화장품 ODM 업체들, 코스맥스나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콜만한 채용이 이미 끝났으니까 어쩔 수 예. 없겠지만 이런 화장품 ODM 업체들에서도 아무래도 영업이다 보니까 전공에 대한 문턱을 좀 낮춰두고 다양성이 있는 인재들을 골고루 채용하려는 기조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런 쪽으로의 취업을 좀 더 고민하시는 게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유통사, 백화점이나 홈쇼핑, 편의점, 오픈마켓 이런 것들로의 취업, 소셜커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으로의 취업은 카테고리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 경우에만 한번 지원을 하셔야지 카테고리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상태. 카테고리라고 한다면 패션이면 패션, 임의용이면 임의용 이런 강점이 없이 그냥 좋아 보이니까 지원을 한다. 이런 식의 접근은 좀 불허하겠습니다. 제조사, 이를테면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의 가전으로의 지원 또한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접근성이 높은 식음료부터 화장품 ODM 그리고 급식 영업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조금이라도 전공에 대한 문턱이 낮은 채로 사람 자체의 강점으로서 영업에 적합함을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의 지원이 그나마 낫겠고 그 지원서 안에서 자소서나 면접 때 사회학도로서의 강점을 직무 업무 내용에 적합하다는 걸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2분 정도 얘기했다는 건 중요한 거니까
자, 이해 안 되시면 다시 커서를 넘겨서 보시면 좋을 것 아니 같습니다. 언제 그렇게 말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시간까지 확인하셨습니까? 깜짝 그러니까요. 어떻게 놀랐네요. 보이죠? 네네. 인간 알겠습니다. 타임워치 수준.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방향성 그리고 영업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남은 기간 우리 JK나이트님은 어떻게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제일 잔소리 같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전형별 대비를 어느 때보다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일단 이분은 확장성을 넓혀서 최대한 많은 곳으로의 지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는 미리미리 써둘 수 있는 기업이 조금이라도 맞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시청률 조사 업체, AGB 닐슨 이런 곳들에서도 본인의 네네네. 수요가 분명 존재할 건데 문제는 그런 곳들은 사실 자소서가 자유양식이라거나 지원, 동기 이렇게 그냥 간단한 형태로만 나와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구직 활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적혀 있는 게 더 어렵거든요. 차라리 너를 왜 뽑아야 되니?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좀 친절해지면 아, 저를 뽑아야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라고 작성이 쉬워질 텐데 지원 동기 자체가 적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전형이 임박했을 때 좀 자세히 집중해서 적는 게 나은데 그렇지 않은 주요 대기업군이라던가 본인이 희망하는 업종의 경우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문항의 표현은 바뀔지라도 의도는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예. 이를테면 뭐 지원 동기라고 했지만 다른 때에는 본인을 뽑아야 되는 이유, 이번 입사를 위해 준비한 과정, 다른 지원자 대비 차별화된 강점 이게 다 지원 동기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본인께서는 그냥 뭐 때 되면 공고 뜨면 그때 쓰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남의 취업처럼 준비하시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주시는 노력들 필요할 것이고요. 일일이 하나하나 전형마다의 조언을 드리기보다는 당장 9월이 임박했으니까 자기소개서라도 제발 부탁이니 최소 몇 개, 세 개, 몇 개, 세 개라도 꼭 좀 작성해 주실 4개 쓰면 것을 안 되나요? 네, 더 좋죠. 4개 쓰면 우쭈쭈 해줘야죠. 네. 근데 3개 정도라도 해주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보면 학점도 높은 편이고 네. 또 어학 점수도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해외 영업이나 이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근데 이제 해외 영업이 네. 뽑는 규모 자체가 적습니다. 뭐 많이 뽑아야 2명, 2명 중에 1명은 해외대 출신일 거고요. 1명은 글쎄요, 그 회사 인턴 출신이 아닐까요? 따라서 확률 게임에 임박하신 이상 본인의 어학 강점을 전형의 메인 스트림, 나의 메인 공략집으로만 활용하신다기보다는 본인의 한 방, 마지막 한 방 정도로만 아껴두셨다가 일단 입사하신 이후에 본인의 커리어 개발에 필요한 용도로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 생각하게 입사를 됩니다. 한 다음에 네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좀 조언을 전체적으로 좀 해주신다면요? 대개 이런 정도의 조언은 어디 가서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의외로 본인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시청률 조사 업체 같은 곳들이 간헐적으로 상시로 사람을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인턴이거나 계약직을 일정 밟으신 다음에 정규직 전환을 하셔야 되는 수고스러움이 있겠지만 본인이 전공의 강점을 조금이라도 어필할 수 있는 확률은 비단 신입 공채만 있는 것만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의 취업 활동이 조금 어렵고 다른 경영 경제학도 문과 계열 친구들의 취업보다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용기 있고 자신감 있게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찾아보실수록 좋은 결실은 빨리 다가올 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JK 나이트님, 우리 차코치님의 조언에 따라서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가 응원을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 사연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이디 에리호 님이시고요. 23세 남성 구직자이십니다. 스펙을 좀 보니까 학교는 지방 전문대를 나오셨고 전공은 전작과 반도체 전공이시네요. 학점이 높습니다. 4.3점. 그런데 1학년 2학기 복학해서 학점 유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쓰셨고 어학 점수를 보니까 토익이 740점이시고 JLPT가 N2 정도가 되십니다. 자격증은 전기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컴할 2급, 한국사 1급, 선박기관사 4급 면허 가지고 계시고 경력상이 없고 대외 활동도 없고 그래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이 실무 경력이나 대외 활동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조금씩 해보려고 찾아보는데 쉽지가 않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입사 희망 회사 및 직무는 SK하이닉스 메인트 공기업 전기직을 희망합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실무 경력이나 대외 활동 조언 많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에리오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실무 경력하고 대외 활동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차코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분의 사연을 잘 보면 다른 예. 구직자분들과는 달리 이제 저학년이십니다. 지금 1학년 그러네요. 2학기를 이제 맞아요. 마치신 상황이라서 23살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요. 서비스 타임이라는 표현이 좀 얄팍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약 3년간 본인의 학교 생활이 남아있는 상태십니다.
3년간 우리의 인생은 정말 다양하게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시작한 지가 3년째인데요. 직업방송 3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생방송이다 보니까 말실수도 있고 말을 버벅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의도치 않은 그런 발언이 나와서 좀 놀래킬 때도 한두 번이 아닌데요. 네. 그러한 3년 동안 다양한 일들이 있는 것처럼 본인이 지금 취업을 이렇게 막 시작하시는 입장에서 내가 이제 대외 활동이나 실무 경험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아직 3년이나 남았습니다. 1년에 하나씩만 하셔도 충분히 시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특한 취업에 대한 고민 빨리 하신 분이 우리 구직활동계에도 분명 존재한다는 걸 그러니까요. 구직활동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내용을 보자면 일단 본인은 제가 봤을 땐 일반적인 대외활동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냥 봉사활동 정도 그리고 프로젝트성 활동들이 일부 뭐 채용 포털이라던가 취업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서 이런 겁니다. 이제 현업에서 실무자께서 실제 하시는 업무의 내용의 일부 내용을 모듈을 끌고 오셔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한다거나 네. 같이 기획일을 한다거나 혹은 뭐 이공계 분들이라면 이러이러한 업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상황을 제시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실제로 많이 존재를 하는 이런 실무 경력에 준하는 활동들이 현재 많은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거든요. 조금만 검색하시면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제가 업체명은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아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에 참여를 하시는 것 그리고 뭐 국내 봉사, 해외 봉사 가리지 마시고 틈틈이 참여해 주시는 것. 그리고 본인이 전공이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뭐 실험 실습이라던가 팹에 들어가서 다양한 반도체 관련된 뭐 경험들, 아르바이트도 좋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의 아르바이트까지도 좋으니까 다양한 환경 안에서 본인이 반도체 전공자로서 본인의 강점을 살려서 다양한 경험들 해보시는 것도 부탁을 드리고요. 토익은 아직 좀 낮지만 본인께서 공기업 전기직을 희망하시는 수준이라면 이 점수대를 그냥 꾸준히 유지하시는 정도로 2년에 한 번씩 토익 시험을 보셔서 공기업 정기직으로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지원 자격만큼의 점수만 확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JLPT N2 정도면 영어 말하기 점수도 2에 준하게 OP기면은 IH 정도나 토스 레벨 7 정도만 확보를 3학년 2학기 때나 4학년 1학기 때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네. 2년이나 남았네요. 따라서 본인은 영어 시험 공부보다는 정말 영어 공부를 좀 틈틈이 해주시면서 본인의 내실을 다지시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전략과 지원보다는 큰 틀의 그 기본을 다져야 되는 그 기본기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이다 보니까 어떤 꿀팁이나 전략보다는 묵직하고 진중하게 본인의 전공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경험과 예. 본인이 불안한 그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그게 본인의 취업을 답보하지는 않습니다. 봉사활동 좀 더하고 덜한다고 본인의 합격이 보장되거나 어학 점수가 좀 더 있고 덜 있고가 본인의 합격을 좌우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기반들을 닦아놓으시는 준비를 해주실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용기 내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기업 정규직 네. 쪽을 지원을 하고 계시니까 네네. 현재로서 합격 가능성을 물어볼까 했지만 네.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이 네네. 많이 남아서 지금 그럼요. 그런 걸 짚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서 차라리 가산점이 될 그렇다면 수 있는 자격증 이런 예, 것도 중요하겠죠. 가산점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네네. 덧붙여서 이제 합격을 좌우할 것들이 뭐 영어는 크게 그 상관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지만 네네. 합격을 좌우할 한 방을 좀 네. 우리 사연자님이 준비하실 것들은 없을지 그런 부분 짚어주시면 좋겠네요. 예, 말씀드리는 순간 자격증 내용을 봤더니 지금 산업안전기사, 전기산업기사, 커마 2급의 한국사 많아요. 1급, 가산점 영역을 다 거의 거의 아니, 뭐 왜 이렇게 부지런한 거예요? 퀘스트를 그냥 준비된 지원자예요? 드래곤볼을 거의 다 모으셨기 때문에 드래곤볼, 예. 더 이상 모을 드래곤볼이 없습니다. 손오공이신가요? 예, 그렇죠. 거의 뭐 천진반 느낌으로 아, 천진반이구나. 어느 정도 모으셨기 손오공인 때문에 줄 알았죠. 예, 그렇죠. 저희 둘만 이해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이런 말씀이신지 식으로 자격과 모르겠어요. 내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네. 경력 정도로 확보하는 게 본인의 취업에 절대적인 영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기업 정규직이라면 지원 동기도 아마 문항이 없을 확률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업 기초 능력에 해당되는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상황 판단이나 자기 개발 이러한 수준의 내용들을 채워주실 수 있게 본인의 근무 경력들이 확보가 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일단은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반도체 협력사로의 뭐 인턴 근무 경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이제 직무 관련 특강들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매년 열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에 참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반도체 온라인 뭐 공정 과정 교육을 이수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본인의 경력적인 면에서 반도체 쪽으로 특화해서 진행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공기업 정기직만 놓고 보자면 결국 공공기관 인턴이 존재할 겁니다. 예. 희망하시는 정기직 채용이 있는 그 뭐 주로 에너지 발전 기업들이겠죠. 그런 곳에서 열리는 체험형 인턴이라도 좋으니까 좀 더 어린 나이일수록 나쁘지 않으니
빨리 지원을 하셔서 본인의 공공기관 안에서의 강점, 본인이 공동체 안에서 본인의 강점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런 구성원임을 어필하시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부럽네요. 3년이나 남았어요. 네. 참 부럽습니다. 사실은 뭐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은 거의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주변의 의견들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본인께서 언급하셨지만 본인이 지방 전문대밖에 안 나왔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데 분명 어떤 분은 뭐 전문대를 나왔기 때문에 뭐 사기업은 꿈도 못 꾼다. 혹은 뭐 네가 공기업 가봤자 어떻게 가겠냐. 이런 날이선 말들로 본인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꾸준히 학교 생활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전문대시면은 3년이 아니라 1년 정도만 남은 상황이네요. 그 부분은 제가 정정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1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존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될 내용들만 잘 숙지하시고 제가 드린 조언만 잘 참고하신다면 분명히 남은 기간 취업 활동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여기서 갑자기 편입을 하신다거나 갑자기 무슨 전문 대학원으로의 진학 그런 것은 지금의 의사결정에는 좀 적절치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컨설턴트 개인의 사견으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빠르게 입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공공기관 입사는 결국 탈 스펙,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문대 출신이시라는 걸 배제하더라도 본인이 업무에 특화되고 직무 능력이 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많이 하셔서 본인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커리어 잘 개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전자과에서도 반도체 전공이시고 학점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뭐 하이닉스 같은 기업에서 뭐 데려가려고 막 기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글쎄요. 데려가려고 기스다는 건 제가 기를 쓰지 담당자는 않을까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천진반인데도 글쎄요. 천진반도 천진반 다름이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둘만 이해하고 있는 대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에리오님 소중한 고민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차코치님의 조언에 따라서 신중한 판단과 구직 활동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만나볼 세 번째 고민 제가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이 또 있네요. 스펙 점검 낮게 나올 듯하네요 라고 약간 스스로를 낮추셨네요. 아이디는 클래스 윈, 학점은행제 전문대졸 사회복지학 졸업하셨고 어학 점수는 없습니다. 따로 자격증으로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 사회복지사, 지게차 운전기능사, 일종 보통면허 이렇게 있으시네요. 사무직을 5년 동안 한 경력이 있으세요. 대활동은 따로 없고 영어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 말씀해 주셨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직업 상담사 관련 직업, 공기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을 희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잘 봐주세요 라고 짧고 굵은 말씀하시면서 네. 마무리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귀여운 당부의 한마디까지 있었는데 자, 우리 클래스원님 전체적인 조언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달라고 하셨으니까 좀 잘 그럼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사연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대졸 분들의 사연도 부분적으로 채택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4년대 대졸자이신데 이 사연이 나에게 뭔 의미가 있겠냐라고 착각하시기보다는 다양한 상황들에서도 구직 활동에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은 빠른 취업과 좀 힘든 취업의 과정 이 두 갈래로서 조언을 크게 드리고 싶습니다. 빠른 취업을 하려면 본인이 직업 상담사 관련 직업 이쪽과 관련해서 교육회사로의 입사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교육회사라고 한다면 결국 뭐 기업 교육을 의미한다거나 대학교 교육을 의미하는 예. 것들로의 취업 혹은 특정한 공공기관의 계약직으로의 입사를 빨리 하실 것을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좀 긴 기간의 취업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건보에 취업을 하셔서 건보 이번 하반기 공고가 현재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9월 5일까지입니다. 예, 그렇죠. 9월 5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10월 5일 토요일 날 필기 그리고 10월 16일부터 면접 전형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6급 갑 일반 행정직으로의 지원을 그나마 하셔야 되는 상황이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본인께서 따신 자격증의 상당수가 지금 건강보험공단의 특정 별정직으로의 지원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냥 일반 행정직에서 본인의 경력을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본인의 강점을 좀 살릴 수 있게 공공기관으로의 지원이 좀 더 요원한 상태인데요. 거기에 필요한 자소서 작성 그리고 필기 전형에 대한 대비가 요원한 상태입니다. 이를테면 서류가 7배수입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의 서류가 한 12배수에서 14배수 정도가 서류 전형의 커트라인이 됩니다. 전체 최종 채용 인원의 12배수 정도가 일단 사기업 기준으로는 일반적인 형태인데 건보는 그거보다 약 절반 정도인 7배수로 사람을 채용을 하는데 일정 부분 서류 전형에서 커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서류 전형의 문항들만 보더라도 직업 기초 능력에 해당되는 것들만 묻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 경험의 원천은 결국 5년간의 경력 안에서만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야 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견해 차이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대립관계를 극복해야 되는 경험들부터 본인이 희생한 경험에 이르기까지 업무 안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경험들에 대한 정리가 일단 필요할 텐데 따라서 본인이 영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건 지금으로서는 약간의 넌센스인 상황입니다. 아니 직업 상담사 경력을 관련해서 교육회사로 지원할 때도 영어 점수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필요하겠지만 본인께서 무슨 당근 영어나 무슨 뭐 교육 관련 업체에서 영어로 강사를 하실 게 아니고서는 지금 와서 토익 900점이 무의미할 뿐더러 어디까지나 영어 점수는 참고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정말 해줘야 될 건 공기업이라면은 서류 작성 그리고 그 서류 작성에 필요한 경력 정리와 경험 정리가 필요할 것이고요. 교육회사로만 놓고 보자면 본인께서 결국 사회복지사를 취득하시게 된 계기 네. 그리고 본인이 불특정 다수를 응대를 하는 면에 있어서는 좀 설득력이 있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적절한 대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센서티브하고 본인이 감각적이면서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잘 딜리버리가 좋게 전달을 잘하는 면들 이런 것들이 교육회사에서 영업을 함에 있어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혹은 사회복지사 이력을 살려서 사회복지 부문에 해당되는 교육회사로의 입사까지 하는 것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편협하거나 지엽적인 취업 사연을 소개하는 것 아닌가라고 싶고 있겠지만 일반적인 대졸자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그 고민이 정말 큰 고민이 아닙니다. 정말 해야 될 고민을 못한 채 조금은 지엽적인 정보 안에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시는 건 좋지 않으니까 잘 한번 판단하시는 노력도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경험 정리라는 키워드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네. 이전 방송에서도 그렇고. 네네. 이 부분은 정말 뭐 대졸자분이나 뭐 전문대졸자분들이나 네. 새겨들어야 되는 그런 토픽이 아닐까 싶은데 이분뿐만이 아니라 뭐 경험 정리하는 데 있어서 좀 방법론 같은 게 있나요? 사실 방법론이 있었으면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험 정리 방법. 네. 하지만 경험 정리의 방법은 보면 존재는 뭐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한동안 이러한 경험 정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뭐 정량화가 중요하다. 수치가 나온 결과만을 적는 게 유리하겠다. 뭐 문과분들이라면 영업을 해서 하루에 얼마를 벌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된 경험들이 우선이다라고 네. 말했던 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사실 그렇게 수치화할 수 있는 경험이 생각만큼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따라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조언은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강점에 맞게 본인의 경험을 재배치해 주시는 것 그리고 경험을 정리할 땐 하나의 경험도 강조할 게 무엇이냐에 따라 구성의 비중이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자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저희 세 명이 오늘 일부 코너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갑자기 카메라가 꺼진다든지 직원분이 갑자기 막 이탈하신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당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네. 침착하게 저희가 정말 침착하게 진행을 한다는 것 이게 저희 어떤 그런 프로 정신이자 센스, 상황 판단력 아니겠습니까? 자, 같은 상황인데 상황 판단을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다른 차원으로 종이 아니라 횡으로 놓고 보자면 이런 겁니다. 저희 방송이 시작된 지 벌써 6월부터 어느덧 3개월 정도 지금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 3개월 동안 무수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저희 진행하시는 두 분께서는 정말 꾸준히 이 방송을 묵묵히 지키고 정말 실수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 얼마나 이 꾸준하고 좋은 자세겠습니까? 그런 게 회의구나. 그렇죠. 따라서 경험 하나를 놓고 그냥 감각적으로 나 센스 있음 이렇게 하나를 3개월의 경험을 하나로 이렇게 퉁 치듯 정리하시기보다는 좀 더 입체적으로 보고 강조하려는 것에 맞게 경험의 비중을 절대적으로 늘리고 줄이는 그런 식의 정리가 좀 더 입체적이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본인의 경험에 잘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존재하세요. 그러면 이제 직장 경력이 있는 분들께만 짧게 30초 정도만 더 팁을 드리자면 직장 안에서 발생했던 협업, 보고 상황, 갑작스러운 문제 상황 이런 세 가지 조건 안에서 본인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셨는지만 쉽게 생각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문제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미리미리 대비하셨던 직장 경력 분명 존재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남들이 무리한 요구를 했지만 그래 우리 대의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내가 좀 더 고생합시다 하면서 내가 좀 더 배려하고 희생했던 경험 또한 협업의 한 갈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만 정리하셔도 헛사신 거 아닙니다. 충분히 열심히 사회생활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훌륭한 경험 아래 본인의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좋은 어떤 결실 거두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경험 관리, 경험 정리 측면에서는 여러 취준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클래스 윈님께만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좀 내용을 들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주변에서 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자격을 따면 된다니까 이 자격을 새로 공부해보는 게 어때? 뭐 이런 식으로 하신다든지 과거의 경력, 그
그 사무직에 하셨던 그쪽에서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컴백하는 게 어떠니? 우리와 함께 시즌 2 우주 이러면서 전화가 또 올 수도 있는데 우주? 그런 거에 예. 흔들리지 마시고요. 본인이 가시고자 하는 길 전 충분히 존중하고 예. 믿고 잘 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공부머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자격을 취득할 정도면 문제풀이, 필기 전형에 거부감 없이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더군다나 이 건보 같은 경우는 직업기초 능력만을 평가하는 곳입니다. 전공 필기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NCS 문제, 직업기초 능력풀이 위주로 꼼꼼하게 접근해 주셔서 성공적인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중한 고민 올려주신 클라스 윈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드린 조언에 따라서 신중한 판단 그리고 구직 활동에서 승리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차코치님과 함께 잡다방 진행을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위로와 충고의 말씀을 담아가지고요. 계속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계속 말 시키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진짜 마지막 말씀을 오늘 드리자면 진짜 마지막. 이제 채용 시즌이 도래했고 지금 재학생이시면 재학생답게 혹은 뭐 졸업생이시면 졸업생답게 다양한 환경에서 채용 설명회들이 내 앞에 펼쳐질 겁니다. 다양한 막 화려한 어떤 비전, 영상들, 선물들, 볼펜, USB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내가 뭔가 합격을 이미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자아도취, 그리고 그 기업들의 정보를 찾고 상담자랑 대화를 했다는 그 상황, 그 텐션, 그게 내가 마치 취업 준비를 한 것 같은 착각과 도파민에 빠지게 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게 취업 준비가 아니고요. 그런 정보를 취득한 걸 바탕으로 산출을 하시는 글과 말, 그리고 필기 능력이 도출되어야 될 계절 9월이 오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정보만 취득하는 게 본인의 취업 준비가 아니므로 결국 또 위로를 못 드리고 잔소리만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그러네요. 정보를 취득하는 거에서 그치지 마시고 취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산출해낼 줄 알고 답변을 준비할 줄 아는 그런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에 구직 활동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응원의 한마디 들어봤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잡다방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고민의 과정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구직자들의 현실과 앞으로 직장 생활의 정정당당한 권리를 지켜줄 인권 살롱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치매가 오면 누구나 처음부터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로 더 가까이 함께하겠습니다. 초기에도 장기요양 혜택을 꼭 받았으면 해요. 장기 요양 서비스 확대로 더 큰 희망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모시던 비용이 많이 부담되네요. 치매 의료비, 요양비 지원 확대로 국가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가 국민의 행복을 약속합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 갈수록 관리하기 힘드네. 679, 600. 종이증권으로 관리하기 불편하셨죠? 증권의 편리한 관리를 위해 전자증권 제도가 시작됩니다. 전자증권 제도. 네, 성공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사회생활에 첫발을 디딜 구직자들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인권 살롱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2019년 5월 기준 청년 실업자가 43만 7천 명에 육박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많은 구직자들 과연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찾아가고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네, 그저 몰라서 또 채용시장에 고용되는 슈퍼을 입장이라서 알고도 넘어갔던 억울한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사회의 신입생이 될 여러분의 인권을 위해 준비된 코너입니다. 인권살롱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함께할 분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분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취업 컨설팅뿐만 아니라 권리를 위해서도 발로 뛰어주고 계시는데 하반기 준비하는 취준생들한테 이거는 좀 놓치지 말고 좀 잘 챙겨라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네. 일단 지금 3월 달, 9월 달만 취업 준비하면 이제는 하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게 투데이 잡스를 통해서 다양한 기술들 또는 정보들은 다 저희가 전달 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께서 그 3월하고 9월 외에도 상당하게 많은 좋은 기업들이 계속 공고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시로 계속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오히려 3월, 9월이 정말 경쟁률이 높아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취업을 함에 있어서도 니치마켓을 잘 찾고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이제 3M이 마케팅 받고 있고요. 또 존슨앤존슨도 마케팅하고 있고 외국계들도 그렇고 네. 셀트리온 또는 기아차 다 지금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네요. 곳이 있으니까 셀트리온은 며칠 전에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9월 전에도 이미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 상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본연의 역할, 네. 본연의 그 시간으로 돌아와서 인권살롱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저번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땅콩 회항 사건, 그리고 조양호 위디스크 회장, 그리고 간호사 태움 문제 등 최근에는 조직 문화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뭐 사회가 좀 각박해지면서 조직 내에서도 그런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직장 내에서의 갑질 또는 괴롭힘의 문제가 이제 있음으로써 최근에 이제 지난 7월 16일에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 시행이 됐고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 2탄으로 조금 세부적인 사항과 또 우리 실사례 기반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직장 내 괴롭힘 두 번째 시간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시간에서 워낙 개념 정리 잘 해주셨지만 오늘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직장 내 괴롭힘이 정의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예.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것은 첫 번째,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나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내 업무 환경에 저하를 이루는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직장에서 지위라고 하면 나보다 높은 이제 직급에 있는 분도 해당되지만 관계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남녀 관계 또는 성별 또는 근속연수, 학벌 이런 걸로 사회적 관계상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장소는 굳이 회사 내부가 아니더라도 일요일에 수시로 카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상사분들 또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제 여러분이 상사라고 하더라면 꼭 그런 것들은 이제 시기 또는 장소에 관계없이 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의까지 한번 다시 짚어봤는데 사실은 벌써 이게 시행이 된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거든요. 그러네요. 이쯤 되면 어느 정도 슬슬 뭔가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좀 수집이 될 만한 시점인 것 같아서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일단 접수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요, 상당하게 많은 접수 건수 379건이 한 달 내에 접수가 됐습니다. 한 달이네. 네, 그래서 상당하게 많이 이 법이 이제 기다려왔던 분들도 꽤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59건, 그러니까 약 42% 정도가 이제 집중이 됐습니다. 그 말은 대부분 50인 미만에선 대표자가 이제 괴롭혔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300인 이상 사업장 역시나 102건이 이제 접수가 됐고, 역시 그럴 경우에는 대표자뿐만이 아니고 직장 내에서 선배 또는 상사에 의한 괴롭힘이 많았다는 사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려면 조금은 좀 더 지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드는데 괴롭힘의 유형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예상하고
이제 계실 거예요. 보통은 이제 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회 통념상 어느 정도 성숙이 올라왔고요. 예. 폭언이 가장 많았습니다. 폭언. 폭언이 152건으로 40% 정도가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부당한 업무 지시라든지 험담, 따돌림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언이라면 말 그대로 이제 욕설에 대한 부분이 상당하게 많고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 조양호 회장 건으로 통해서 양진호 동영상을 회장. 많이 보셨을 양진호 거예요. 회장. 양진호 예. 회장. 죄송합니다. 네. 양진호 회장 통해서 다 아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상당하게 이제 방송에서 담기 네. 힘든 부분이 많은데 잠깐 순화를 해서 말씀드리면요.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받았냐 또는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냐 또는 뭐 정신 나갔냐 미쳤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순화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아마 네. 회사 내에서 이런 것들 들으면 상당하게 이제 정신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한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폭언까지만 가도 아 이건 괴롭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는데 또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악질적이고 이게 괴롭힘이라고 네.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이 괴롭힘의 정의를 도대체 어떻게 내릴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고 이게 신고를 하면서 신고하는 사람들도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추가적으로 배치해서 이거를 해석하고 또 판독하는 요원들을 강화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은 당연히 아실 거예요. 이제 대리보다 과장이 높고 과장보다 차장이 높고 이런 건 네. 아시니까요. 하지만 지위가 아니고 관계 우위라는 거를 조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벌이 높은 집단이 학벌이 낮은 개인을 학벌로 인해서 괴롭힌다든지 또는 수적 우위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재산 상태 또는 성별 또는 국적 등으로 괴롭히는 것. 사회 통념상 네. 봤을 때 내가 업무상 능력이 아니고 그 외의 것들로 나를 판단하고 그거로 인해서 회사 내에 갑질했을 경우에 이제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해야 괴롭힘으로 인정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업무상으로 일이 잘 처리 안 돼서 빨리 좀 해라. 이 부분 빨리 진척이 돼야지 우리가 이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은 괴롭힘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 했을 때 이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이 성희롱에 관련한 것들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다 비슷한 문제인데요. 네. 가해자분들은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꼭 얘기하세요. 성희롱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도 다 가해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그렇게 느꼈으면 이게 처벌에 상당한 수준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전혀 요소에 이제 영향 미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1차 신고처가 회사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노동부로 바로 신고를 할 수는 없나요? 일단 노동부 1차 신고처는 법에서 정해진 거는 회사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 아까 전에 이제 법도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봤을 때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괴롭힘을. 예. 그럼 대표자가 했는데 대표자한테 신고한다 말이 좀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부차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네.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가 이제 꾸려지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50인 미만 10인 정도 되는 곳에서는 조사위원회라고 할 것들이 없겠죠. 네. 그래서 그렇겠네요. 고용노동은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실제 내부 규정이 어떠한지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예. 현재는 이게 유형별로 좀 고용노동부도 역시나 케이스를 좀 받아야 되는 사건 사항이 있어서 바로 처벌을 하지 않고요. 물론 처분은 유효하지만 바로 처벌로 벌금형을 내리거나 하진 않고 현재는 근로감독 대상에 올려서 실질적으로 계속 권리 감독을 하거나 또는 네. 판단 전문위원회에서 이 기업은 소위 이제 블랙리스트로 해놓고 계속적으로 이제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래도 이제 뭐 앞선 시점보다 훨씬 더 이해가 되긴 네.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게 괴롭힘이냐, 네. 어떤 걸 좀 신고할 수 있는 영역이냐 이걸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저희를 좀 더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래서 지금 나머지 저희가 방송에서는
실사례를 들어주고 두 분께서 아마 좀 맞춰봐 주시면 너무 아마 좋을 것 제가 같아요. 팻말을 드렸어요. 퀴즈요? 그래서 네네네. 좋습니다. 팻말을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다음에 OX를 맞춰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네. 어떤 게 해당하는지 아니면 어떤 사례에 해당 안 하는지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벌칙은 네. 없죠? 못 맞추면. 네, 벌칙은 따로 예, 준비 안 했는데 다행이네요. 다음번에도 못 다행이네요. 맞추시면 네. 벌칙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편하게 풀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 한번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사례는 육아휴직을 마친 뒤에 금융기관에 복직한 A씨가 있습니다. 휴직 전에 창구에서는 수신 업무를 했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창구 안내와 보조 업무가 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A씨를 빼고 나머지 직원들만 모여서 회의를 열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회사의 전무 B씨의 개인적인 지시사항이었습니다. 복직한 A씨는 얼마 후에 우울증을 앓다가 퇴사를 하기로 결심했고 신고를 했습니다. A씨가 겪은 일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두 분께서 OX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님께서 친절하게 좀 읽어주셨는데 네. 제 의견은 관련 없는 업무를 일단 소위 말해서 뭐 업무엔 경중이 없겠습니다만 뭐 이분이 느끼시기엔 좌천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회의에 일단 배제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좀 괴롭힘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입니까? 5시고요. 네, 저는 5 드리겠습니다. 사용을 해주십시오. 네. 저도 5인데 예. 저는 일단은 업무가 바뀌었잖아요. 약간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한 양해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5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상당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육아휴직이 껴있기 때문이에요. 육아휴직에 대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육아휴직을 마친 뒤에는 그 복직을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고 돼 있어서 이미 법 위반적인 사항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보면 뭐 창구 안내와 보조 업무는 어찌어찌 하다 보면 설명을 잘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지금 한 사람만 빼고 직원들끼리만 회의를 하는 이런 것들은 집단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신고하시면 이제 그 회사의 전무 B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하게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알겠습니다. 사례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사례는 저번에 다뤘던 건데 워낙 또 많이 발생하는 예. 건이라 다시 한번 네.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후배 이제 보통 술자리가 많잖아요. 예, 근데 예. 술을 너무 좋아하는 상사가 보통 있을 거예요. 근데 후배들은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는 술을 뭐 평균보다 좀 잘 못 마시는데 저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괴롭힐 수 있는 상사일 것 같아요. 그 상사가 후배한테 술자리 빨리 마련해라. 한 이틀에 한 번 마련해야지. 너 안 그러면 인사상 불이익 너 D 줄 거야. 아이고. 너 일 잘하는 거 상관없어. 이런 것들이 너 연봉 성과급 다 포함돼 있는 거야. 맥주 마시고 싶단 말이야. 네, 그래서, 너 그럼 빨리 지금 이틀에 한 번씩 무조건 빨리 술자리 마련해라 너.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해당할지 두 분 혹시 어떠신가요? 이건 뭐 사실은 인사상 그렇고, 불이익이라는 표현이 네. 딱 있으니까 당연히 저는 괴롭힘 같은데요. 괴롭힘. 저도 5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그 정말 이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술자리가 회사 내에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이거를 인사랑 엮어서 너의 술자리를 안 하면 업무를 아무리 잘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줄 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네. 근거로는 사회 통념상 그러니까 업무에 넘어서는 범위이기 때문에 해당한다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럼 네, 괴롭힘이었던 것이고. 네, 그렇죠? 괴롭힘입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례도 살펴봐야 할 텐데 이번 사연도 진원 쌤이 소개를 네, 해주시나요? 세 번째 사례는 일단 승진을 위해서 그 개인 이제 후임은 근무 평가에서 A 등급이 필수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받아야지 대리급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상사가 B 등급을 줘버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승진해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때문에 이제 신고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A를 안 주고 B를 주냐? 이 경우는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어떠신가요? 이건 약간 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네. 정확히 그러니까 본인은 열심히 했는데 어느 정도의 그 과정과 그쵸. 성과였는지를 알 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판단을 해보고 만약에 이제 그 안에서 뭐 부조리한 게 있었다면 O일 것이고 그렇죠. 알고 보니 정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 하면 X겠죠? 네, 저는 X. X. 왜냐하면 네. 근무평정 같은 경우는 상사의 고유 권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은 둘 다 정답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 문구만 봤을 때는 X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지금 여기 보면 어쨌든 상사가 등급을 주는 것은 업무상 관련인 거죠. 그래서 업무상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건 필요 없어. 잘해야 돼. 라는 말 아시죠?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했어도 상사가 봤을 때 모자르면 B 줄 수도 있는 거고 C 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좀 세부적으로 봐서 승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의적인 것들이 이 업무의 범위를 넘어섰을 경우에는 해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결론은 X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한번 쭉 만나볼까요? 사연이 있으니까 확실히 네, 사이가 있으니까 아마 네.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편하실 네. 것 같고요. 네 번째 사례는 부하 직원의 업무 미이행 등으로 상사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 네. 부하 직원이 오히려 상사를 괴롭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 경우에 상사가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기도 하나요? 그렇죠, 신고한 사례고요. 괴롭힘이요. 아 진짜요? 네. 실제 사례다. 그렇죠. 이 경우에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는 네. 해당이 안 될 그래요. 것 같다는 생각. 의견이 갈렸네요. 그래서 의견이 갈렸네요. 만약에 네. 해당이 안 된다면 해당이 되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맞아요. 상사들도 힘들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면요.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이제 그 X라고 봐야 합니다. 일단은.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은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수직적인 관계상에서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또는 노동법의 고려 대상은 일단 상사 또는 위의 부하가 아닌 상사에 의한 부하 직원의 괴롭힘과 부당함을 하는 법이에요. 아니 그럼 우리 상사분들의 네. 상사분들의 애환과 괴롭힘을 그렇죠. 어떻게 근데 이제 되나요? 이런 상황이 네. 있겠죠. 부하 직원이 그냥 업무 미이행이 아니고 봤더니 부하 직원이 전문가일 수 있잖아요. 부하 직원이 맡은 분야가 그렇죠. 연구개발 한마디로 같은 경우는 TF의 어떤 장이거나 그렇죠. 그랬을 때는 네. 그러니까 업무상으로 봤을 때 부하 직원의 업무가 상사에게 큰 영향을 미치거나 부하 직원이 봤더니 상사보다 학벌이 엄청 좋은데 학벌 좋은 사람들하고 연대해가지고 이 상사를 소위 막 괴롭히려고 하는 의도적인 경우, 뭐 이런 거 네, 뭐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관계의 우위, 그러니까 지위의 우위가 아닌 관계의 우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제 위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이 부분은 좀 리더십에 관련한 부분으로 볼 수 있어서 상사가 좀 조율해야 되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다고 이제 볼 부분이 많습니다. 네, 관계에 의한 것이면은 이제 네. 괴롭힘일 수 있는데 그쵸. 업무의 미이익만 놓고 봤을 때는 상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는 괴롭힘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근무평등 D 줘야죠 이런 거는. 네. 그렇죠, 맞아요. 그 업무는 또 권한이 있으니까 상사는 네. 또 그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부분 상사가 조금 내부적으로 먼저 해결해보고 안 네. 되면 그때 한번 경중을 따져보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선을 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도 이 사례를 먼저 만들고 맞아요. 그 다음에 처벌을 들어가는 게 훨씬 네네. 합리적인 상이라 그러게요.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례를 좀 들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네. 어떤 게 괴롭힘인가 감이 좀 오는 것 같긴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사례 첫 번째는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네네네. 이번 방송에서는 계속적으로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려서 예.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좀 와닿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례도 네, 소개해 다섯 주시죠. 번째 사례는요. 법 시행 이전에 나는 2년 전에 난 잘 됐다 이번 법. 난 2년 전에 갑질당했던 적이 있는데 나 이거 신고할 거야. 이런 경우 있겠죠. 그래서 괴롭힘도 소급 적용이 되나요? 이런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은 어떠실까요? 이것은 이것 좀 그러니까 네. 마음 같아서는 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 이게 법이란 것이 또 네. 규정하는 것들은 또 그쵸.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경우 X 두 분 다 이제 X. 그 정답은 X가 맞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뭐 시행 나는 7월 16일에 시행됐잖아요. 그러면은 7월 14일에 나 괴롭힘 받았는데 신고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건 신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노동법은 3년 시효가 맞아요. 그래서 임금이라든지 퇴직금 이런 것들은 3년 내에만 신고하면 되는데 이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은 예전에 무심코 했던 말들 신고하거나 이런 이제 사례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괴롭힘 방지법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이후의 것만 이제 받는다고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 15일 날 밤 11시 반에 네, 죄송하지만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16일 이후에 이제 법 시행일 무슨 일 이후에 있으셨습니까? 네, 그때 뭐 그런 건 네. 없었는데요. 네네.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사례를 예.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한 유명 강사 밑에서 지난달 말부터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한 24살의 임모 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 응대와 스케줄 관리, 강의 계약, 검토까지 도맡았는데 급여는 단 13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임 씨는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자 강사의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주로 개인의 가정사를 말하고 다니고 치부까지 얘기하면서 신고를 왜 했냐, 넌 신고했기 때문에 벌 받아야 돼, 이런 경우로 계속 지금 보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하시다. 이것은 그렇죠. 분명히 괴롭힘은 맞죠. 괴롭힘이 괴롭힘이긴 한데 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이게 직장일까요? 직장? 강사잖아요, 맞죠? 강사. 이거 그 5인 이하 뭐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 힌트는 이 네. 법의 적용 범위는 1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0인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럼 이게 그러면 개인적인 다른 방식으로 그렇구나. 조금 어떻게 그렇죠. 해야겠는데요. 네, 그래서 네네. 이 사례는 이분께는 좀 죄송하지만 사실 직장 내 괴롭힘 해당하지 아이고.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그 아우, 이유는 저런, 네. 10인 이상에 한해서만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이 되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이분께서는 지금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네. 지금 최저임금이 130만 원 충분히 상회하죠. 네. 이분은 최저임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고. 최저임금 미달건으로 인해서 충분히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법적으로 다퉈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는데 이제 막 개인적인 가정사, 치부 네. 이런 걸 이야기한 거 뭐 명예훼손 혐의로 그렇죠. 뭐 고소한다라거나 이런 건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법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일단 민사상으로 내 권리를 이제 침해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내 손해배상 책임, 내 개인의 인격에 대한 인격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그 부분으로도 역시나 민법으로 다뤄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저희가 사례를 지금 한 6개 정도 봤는데 쭉 보다 보니까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사례에 포함되지 않은 이야기도 있을 네. 수 있으니까 이 밖에 좀 다양한 상황과 기준을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 역시나 되게 두꺼운 정도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방지 매뉴얼을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절반 이상이 오늘 다뤘다 거랑 비슷하게 이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이 그래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방금 저희가 얘기한 것들의 공통사는 상식입니다. 상식. 그 사회 통념상 이게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이제 괴롭힘인지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 맞추셨을 거라고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이 상식을 넘어선 괴롭힘은 여러분들이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 사업주가 보시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상사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장 내에서의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권한들은 내 직장 내 내 업무 범위 한도 내에서라고 꼭 인지를 하시고 그 이상의 이제 개인사라든지 그 외적인 범위들은 여러분들이 자제를 꼭 하셔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요.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이후의 절차, 조사 절차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하실 수 있는 것은 회사 내에서 신고, 만약 그게 좀 불편하실 경우에는 1350, 국번 없이 1350을 누르시면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로 직접 연결이 됩니다. 네. 하지만 제가 어저께 좀 시험 삼아 걸어봤어요. 이 방송에서 전해드리려고. 근데 전화 통화 연결이 한 20분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신고가 불티 난다고 생각이 들고 그 경우에 이제 분명히 고용노동부는 추가적인 상담원 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화하시면 분명 그 상담사분들이 근로감독관이 배치를 시켜줄 거예요.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이제 이제 만나서 근로감독관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로 내가 피해를 받았는지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1차적으로 서베이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 바탕으로 사업주에게 실제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소환을 해서 3자 대면을 하게 되는 경우를 통해 이제 처벌 또는 징계
합의 또는 분리 등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절차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촌철살인 한마디 진원쌤의 마무리 발언까지 듣고 저희가 좀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처벌의 수위가 높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맞는 방향이라고 보는 게요. 이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은 그 목적이 처벌이 아닙니다. 개선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 이제 저희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구직자분들도 많이 있고 인사 담당자들도 보고서 계속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보는 분들은 무조건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쓰시고 처벌에 대한 것들도 같이 개선해야 되지만 역시나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해서 처벌이 능사만은 아니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여러분들이 실제 실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취준생의 인권을 지키고 알 권리를 전해준 인권 살롱 시간 함께해 주신 트러스트원의 송진원 노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빠르게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취업 소식들을 모아 준비한 직방 뉴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숲속에 있을 때 느끼는 행복. 저는 나무가 있는 숲이 참 좋아요. 그런데 숲은 개인적인 위안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산림청이 내 삶을 바꾸는 숲, 새산 새숲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남과 북, 국민 모두 함께 만드는 숲속의 한반도. 지금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떡해. 확인제는 한 통이면 되는데. 대출금 1분만 갚으면 저금리로 된다고요. 참내 속을 걸수고 해야지. 삼촌 폰도 고장나고 인증서도 오류인데 대신 90만 원만 이체해 주세요. 계좌번호 알려줘. 뭐? 문자 보낸 적 없다고? 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시간이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취업 소식들만을 모아 준비한 직방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평화노인복지관에서 조리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월 180만 원, 모집 기간은 8월 29일까지입니다. 다음은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HM에서 제품 조리번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건이며 급여는 월 175만 원 이상이고요. 채용 시 마감되는 건입니다. 계속해서 정석 HR에서 주방 보조원을 모집하는데요.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며 급여는 약 200만 원, 모집 기간은 10월 22일까지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이든엠텍에서 배송 납품 운전원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에서 대졸의 학력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월 250만 원 이상, 채용 시 마감됩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농업과 공업의 조화가 인상적인 곳이죠. 충북 지역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음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최원호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성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최원호입니다. 네, 주무관님 8월 이제 끝자락인데 여름을 막상 이렇게 떠나 보내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점도 있거든요. 주무관님 어떤 점이 좀 아쉬우세요? 네, 제가 퇴근하고 보통 이제 1시간 정도씩 매일 운동을 했었는데요. 예. 근데 이제 8월이나 7월 여름 때는 좀 덥다는 핑계로 운동을 좀 게을리해서 당초 목표였던 것보다는 좀 살이 좀 더 쪄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여름에 못 실천했던 게 아쉬웠다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이제 좀 날이 선선해지고 있으니까 슬슬 주변 풍경도 보면서 걸어보시기도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준비하신 소식 들어봐야 할 텐데요.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먼저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삼중입니다. 저희 충북 음성군 소유면에 소재한 실란트, 접착제, 방수제, 시석제 등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현재 건축용 실리콘 생산 및 포장을 담당할 생산직 직원 4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학력은 고졸에서 대졸까지고요. 경력은 무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6일의 주간 근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급여는 월 260만 원 정도입니다. 복리후생으로 기숙사,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접수 마감은 8월 28일 오늘까지니까요. 워크넷을 참고하셔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이메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산직 직원 4분을 모시는 소식으로 열어봤습니다. 바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주무관님?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동원 CMP입니다. 음성군 맹동면에 소재한 종이컵 등 종이용기 제조업체고요. 현재 회계, 격리, 지출 품위, 생산 일보 작성, 매입 제품 입력, 생산 및 자재 관리 보조 업무를 담당할 회계 및 일반 사무원 2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다만 1년 이상 경력자를 좀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의 주간 근무로 근무 시간은 협의가 가능합니다. 급여는 월 230만 원 정도고요.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워크넷을 참고하셔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서 방문, 우편, 이메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채용 시 마감이 되는 구인건이기 때문에 보다 빠른 지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오성플라스틱입니다. 음성군 삼성면에 소재한 제약 및 식품용기 등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현재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조작원 1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담당하게 될 업무는 사출기 조작 및 검수 포장 등입니다. 학력하고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근무 형태는 주 5일의 주간 근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복리후생으로 기숙사, 차량 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워크넷을 참고하셔서 구직 신청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팩스나 이메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메일 주소는 dhtjd1996@한메일.net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5일까지입니다. 네, 음성의 마지막 소식 만나봤는데요.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플라스틱 사출기, 성형기 조작원 1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충북 지역 다녀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어느 지역으로 가보면 될까요? 네,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도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연자 주무관님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연자 주무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주무관님 이제 슬슬 여름이 끝나가고 있는데 막상 한여름일 땐 너무 더워서 빨리 지나가라 싶었는데 또 이제 끝나간다고 하니까 좀 아쉽기도 한 것 같아서요. 우리 주무관님께서는 끝나가는 여름 좀 아쉬운 부분은 없으신가요? 예, 올 여름도 많이 더웠는데요. 네.
아직까지 워터파크에 가지 못한 게 네, 아쉽네요. 네. 가실 계획은 있으시고요? 네네. 재밌게 놀다가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네, 그래도 아직 여름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요. 그 끄트머리를 붙잡고 잠시 다녀오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재밌게 놀다 오시고요. 오늘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은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업체는 주식회사 FST입니다. 반도체를 제조하는 업체로 오산 사업장의 생산팀 정규직 직원 5명을 모집합니다. 반도체 부품 검사 및 라인 공정 오퍼레이터 업무로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엑셀 프로그램 능숙자를 우대하며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이고 면접 시 급여 협의 가능합니다. 3조 3교대로 근무하며 복리 후생으로는 통근버스, 사내 어린이집, 체력 단련실과 휴양시설 제공, 각종 경조휴가 지원 등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20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으로 생산팀 정규직 직원 총 5분을 채용하는 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수원시 권성구에 위치한 대한산업안전기술 주식회사입니다.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산업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업체로 산업안전관리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정부 지원 산업안전 기술 지도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은 지원 가능합니다. 운용공학 전공자를 우대하며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 2,600만 원이고 면접 시 급여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안전관리 직원 1분을 모시는 공고,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주식회사 MDA입니다.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업체로 기계 설계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으로는 자동화 기계를 CAD로 설계하는 업무로 학력과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 2,500만 원 이상이며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를 준비해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알찬 채용 소식들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음성과 수원으로 떠나봤습니다. 네, 하루에도 정말 많은 숫자의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직자들이 정작 필요한 뉴스는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됐습니다. 꼭 알아야 할 각종 취업 소식들 발빠르게 알아보고 전달드리는 코너, 직방 뉴스 코너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어떤 분과 함께할지도 소개해드려야겠죠. 예상하셨겠지만 역시나 3부의 마스코트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수 씨. 네. 그 여름에 아쉬웠던 거 우리 주무관님들한테 했던 똑같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주무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올해 수영장을 한 번도 못 갔어요. 물놀이를 한 번도 못 해서 좀 그 부분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날씨 중계할 때 해봅니다. 많이 나갔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겠네.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진짜 놀지를 못해서 진입 논란 벌어지는 건가요? 직접 들어가야 물에 들어가야 제가 이제 가지 놀러를 못 가서 일을 하러 갔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뭐 실내 수영장도 있으니까요. 우리 지수 씨도 늦지 않았으니까. 알겠습니다. 꼭 한번 가보는 걸로. 네, 다녀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맨날 일만 하니까요, 우리 지수 씨. 하지만 또 다시 일로 돌아와서 직방 뉴스 이야기해봐야 될 텐데 오늘은 어떤 뉴스를 좀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있습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한임 ICT 멘토링에서 멘티를 모집한다고 해서 그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도움되는 프로그램이길래 이렇게 첫 번째 뉴스로 소개를 해주셨는지 궁금해지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네, ICT 멘토링 사업은요, 실전과 개발 이론을 겸비한 문제 해결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대학생 멘티와 기업인 ICT 전문가 멘토가 팀을 이루어서 현업 실무 기술이 반영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멘토는 ICT 분야 실무 경력 5년 이상의 현업에 재직 중인 기업인으로서 실무 기술이 반영된 프로젝트 기획,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 계획 수립 가이드, 진행 사항 점검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혹시 멘티로서 요구되는 자격 같은 게 있나요? 지원 자격. 네, 우선 ICT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는 멘티들은요, ICT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비전공자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또한 혹시 나는 비전공자인데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걱정했던 분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전공자도 레벨에 맞는 교육과 프로젝트 리더들의 역량으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예외로 이번 모집 대상은 2020년 2월 또는 8월 졸업 예정자로만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3학년 학생들, 그러니까 내년에 졸업할 그렇죠. 예정인 네. 학생들만 참여가 가능하다. 저는 아쉽게도 뭐 아무리 가고 싶어도 절대 불가능하네요. 못 가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멘티들이 받게 되는 혜택 같은 게 있나요? 네, 이번 멘티들은 ICT 멘토링 프로젝트 수행 경력의 학점 인정을 통해서 개발 중심의 실무 역량 및 취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받게 되고요. 커리어 컨설팅을 또한 지원받게 됩니다. 직무 능력 평가 결과로 본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확인한 뒤에 전문 컨설턴트에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요. 프로젝트를 통한 실무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대기업과 공기업 등 개인별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통해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노비즈 협회와 협력을 통해서 이노비즈 협회의 우수 기업과 연계를 통한 취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4차 산업 대비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AI와 블록체인 교육 등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요. 비전공자를 위한 AI 프로젝트 등 쉽게 적용할 수 있는 4차 산업 프로젝트들도 많아서 비전공자도 취업을 위한 둘도 없는 기회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비전공자인데 이 부분에 좀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만한 기회가 맞습니다. 없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환경인 클라우드 서버와 오프라인 미팅 회의실, 그리고 교통비와 실습 장비 및 재료로 팀당 130만 원 내외를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성과가 나오면 특허 출원, 앱 등록, 프로그램 등록, 논문 게재 또한 등록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수행 확인서와 포트폴리오는 물론이고요. 공모전에서 수상하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노려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총 상금만 3,5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한임 공모전에서 1위할 시에는 팀 전원 최대 500만 원 및 유럽 해외 연수까지 부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혜택이 정말 많은데 신청하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어디 들어가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네, 우선 참여 방법은 한임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신청 기간으로는 2019년 9월 4일 마감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프로젝트 진행 기간은 2020년 1월 23일까지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감 기한이 9월 4일이라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소식 만나봤고요.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제 하반기 본격적인 채용이 시작되면서 한참 기업 분석 및 스펙 쌓기 여념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두 번째 뉴스로는 금융공기업 채용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금융공기업 특징 몇 가지를 선별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선정된 기업은 어딘가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알려드릴 금융공기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여성 비율이 높은 공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최근 5년간 채용한 직원이 전체 직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요. 따라서 평균 연령이 36세로 금융공기업 중 평균 연령 최연소라고 합니다. 이는 승진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대졸 수준 51명을 채용했고
300명이 지원했다고 하니 경쟁률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공기업 채용 중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채용의 특징은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체 평균 연봉은 계약직을 포함해서 임원을 제외하면 7,607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월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면 523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입사원 평균 초봉은 4,510만 원이라고 하네요. 와, 4,500만 원. 상당하네요. 네. 자, 첫 번째 기업은 그렇고 두 번째 기업은 어딘가요? 네, 계속해서 다음으로 알려드릴 금융공기업 소식은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캠코 서류 전형의 특징은 적부라고 하는데요. 적부. 한국사 2급 이상을 소지해야 되고요. 자소서 작성 시에는 기업에 대한 관심을 보는 캠코 지원 동기와 갈등 시 어떻게 해결하는지, 즉 고객 지향 화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면접은 1박 2일 합숙 면접으로 화합 능력을 평가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합숙 마지막 날에는 NCS 시험을 실시하고 2차 면접은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인성 면접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금융공기업 채용 중 캠코 채용의 특징은 내부적 인재상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외부적 인재상은 고객 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건데요. 또한 눈길을 끄는 채용 특징은 채용형 청년 인턴으로만 신입 직원을 채용하고요. 1개월 부점 근무 후 심사를 통해서 90%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캠코는 사람을 참 까다롭게 뽑는다. 전형이 복잡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알려주실 금융공기업 어딘가요? 네, 세 번째로 알려드릴 금융공기업은 KDB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은 하반기 채용부터 은행 일반 그리고 디지털 기술 2개 직군으로 채용한다고 하는데요. 입행 지원서는 지원 동기 및 소개, 금융권 역량 개발 노력, 지원 분야 역량 개발 노력에 대해서 작성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산업은행에 대한 이야기로만 지원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내가 누군지 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은행에 대한 관심을 적절하게 섞어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금융공기업 채용 중에서도 산업은행 필기 전형의 특징은 난이도가 학부 졸업생 수준으로 출제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직방 뉴스 눈여겨볼 만한 금융공기업들의 특징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